당신은 바보야. 왜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잔인해요? 경고 다음 내용은 노년의 삶의 이면 빈곤, 그리고 결혼 생활에 보이지 않는 희생을 다루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는 현재 심리 상태가 예민하시다면 청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지난 40년 동안 한 이불을 덮고 살아온 배우자가 그 미소 뒤에서 실제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단 적이 있나요? 어떤 비밀은 죄를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진상우 씨는 지난 3년 동안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내에게 입고 있는 실크 원피스가 정말 아름답고 고급스럽다고 칭찬합니다. 하지만 그는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내 이영자 씨가 거칠고 기워진 천 조각들을 걸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남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팔아버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거짓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지만 가장 아름다운 거짓말입니다. 밤의 이야기 채널에 눈먼 노인의 달콤한 거짓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비단실로 짜인 거짓말이 있습니다. 너무나 부드럽고 서늘해서 날카로운 가시가 돋친 적나라한 진실을 피하기 위해 남은 평생을 그 거짓말을 믿으며 살고 싶어지게 만드는 그런 거짓말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이 절대적인 솔직함이라고 생각하지만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으며 다리가 지치고 눈이 침침해질 때 사람들은 쓰라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때로는 서로를 속이는 것이야말로 희생의 가장 숭고한 형태일 수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환상의 대가 장막이 찢겨 나갔을 때 그 대가를 감당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를 서울의 작은 반지하 방으로 안내합니다. 그곳에서는 혹독한 겨울 속에서 사랑과 자존심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 11월 말의 어느 날 낯빛 같은 회색 하늘이 낮은 지붕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겨울 추위가 아직 본격적으로 발톱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차가운 서리는 이미 문틈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고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가난한 동네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이곳 햇빛조차 하루에 몇 시간만 인색하게 들렀다 가는 낡은 반지하 방에 진상우 씨가 꼼짝 않고 앉아 있습니다. 올해로 진 씨는 일흔두 살입니다. 그는 칠이 벗겨진 참나무 의자에 앉아 길바닥 높이와 같은 창가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이 위치에서 보통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신발이나 바쁜 발걸음, 그리고 그들이 일으키는 먼지와 소음만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진 씨에게는 모든 것이 칠흑 같은 어둠일 뿐입니다. 그의 눈은 희미하게 비치는 약한 빛을 향해 크게 뜨여 있지만 그 안에는 가슴 아플 정도의 공허함만이 담겨 있습니다. 3년 전 뇌졸중 후유증으로 찾아온 황반변성은 전직 문학 교사였던 그의 시력을 영원히 앗아갔습니다. 검버섯이 핀 그의 마른 손은 낡은 제니스 세닛 라디오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의 나무 케이스, 모서리는 닳아 있었지만 다이얼들은 사람의 손길 덕분에 반질반질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자 외부 세계와 그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친구였으며 김소월의 시나 셰익스피어의 비극을 가르치던 시절부터 남은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정막 속에서 벽시계 바늘이 규칙적으로 똑딱거리는 소리와 주파수가 맞지 않아 작게 지지직거리는 라디오 소리가 어우러져 고독의 교향곡을 만들어냅니다. 진 씨는 그곳에 앉아
허리를 곧게 펴고 교사 특유의 엄숙함을 띠고 있었지만 축 처진 어깨는 세월의 패배한 자의 피로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각장애인의 예민한 청각이 익숙한 소리를 포착했습니다. 약간 무겁고 불규칙하게 끌리는 발걸음 소리. 낡은 고무 밑창이 좁은 복도의 거친 시멘트 바닥과 마찰하는 소리. 바로 아내였습니다. 40년 넘게 그와 함께 해온 이영자 씨가 연서시장에서 돌아온 것입니다. 녹슨 철문이 밀리면서 끼익하는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이영자 씨의 등장과 함께 습하고 차가운 공기가 생선 비린내 소금에 절인 배추 냄새 거리의 먼지 냄새를 머금고 반지하 방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영자 씨 역시 일흔을 바라보는 나이로 왜소한 체구에 생계의 무게로 인해 등은 이미 굽어 있었습니다. 영감 일찍 일어났네요. 좀 더 주무시지 그랬어요. 밖에 서리가 짙게 내려서 찬 기운 때문에 관절 아플 텐데. 이영자 씨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언덕길을 오르느라 가쁜 숨을 참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애써 밝은 척했지만 목소리에는 감출 수 없는 피로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든 채소 몇 단이 든 비닐봉지를 바닥에 내려놓았고 건조한 부스럭 소리가 났습니다. 진 씨는 미소 지었고 그 인자한 미소에 눈가에 주름이 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탁한 눈동자는 마치 어둠을 뚫어지게 보려는 듯 했습니다. 당신이야. 오늘은 평소보다 10분 늦었구먼. 영자, 혹시 골목 초입의 가파른 언덕길 피하려고 또 빙 돌아서 온 거 아니오? 내가 말했잖소. 당신 다리도 약한데 돌아가는 길이 멀긴 해도 무릎에는 덜 해롭다고. 이영자 씨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훔쳤습니다.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지만 남편은 그 속에 담긴 씁쓸함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오늘 최신의 채소 가게에 손님이 너무 많아서 당신 주려고 맛있는 김장용 배추 고르느라 기다려서. 그래요. 내 성격 알잖아요. 싱싱한 거 안 고르면 못 배기는 거. 말을 하며 그녀는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옷깃을 정리해 주려다 자신의 갈라지고 거칠고 검게 변한 손을 보고는 도로 손을 거두었습니다. 자신의 손에 밴 냉기가 남편을 놀라게 할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 씨가 더 빨랐습니다. 그는 마른 손을 뻗어 허공을 더듬다 아내의 팔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의 손에 닿은 첫 느낌은 살결이 아니라 천이었습니다. 진 씨는 아주 천천히 아내의 마른 어깨에서 팔꿈치까지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동작은 부서지기 쉬운 보물을 만지듯 조심스럽고 소중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이 펴지며 은밀한 자부심이 번졌습니다.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내가 사준 그 비취색 실크 원피스 맞지? 그가 속삭였습니다. 추억에 잠긴 중저음의 목소리였습니다. 거참, 눈은 안 보여도 촉각은 여전하다니까. 최고급 실크의 그 매끄럽고 차가운 감촉이 손에 느껴져. 당신이 입으면 정말 아름다워 영자. 분명 아름답고 고급스러울 거야. 선생님, 사모님이라면 이렇게 입어야지. 이영자 씨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습한 방 한가운데서 석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남편의 손길 아래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비단이나 비취색 옷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녀의 몸에는 구호 물품, 판매대에서 무게를 달아 산 싸구려
회색 속옷 낡아빠진 옷이 걸쳐져 있었습니다. 소매 끝은 달아해져서 실밥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천은 너무 많은 세탁으로 거칠어지고 보풀이 일어 있었습니다. 그 귀한 비취색 실크 원피스. 그가 존경받는 교사였고 가정이 풍요로웠던 황금기 시절의 유물은 이미 2년 전에 팔아버렸습니다. 남편의 눈 수술을 위해 큰 돈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통보를 받았던 바로 그날에요. 비록 체력이 너무 약해 결국 수술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말입니다. 실크, 그가 느끼고 있는 그 서늘함은 사실 밤이슬을 머금은 얇은 소못의 뼈를 깎는 한기였고 충분히 따뜻하게 입지 못한 그녀의 차가운 살결이었습니다. 이영자 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으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목구멍으로 쓴물을 삼키며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습니다. 이 양반이 아내 비위 맞추는 솜씨가 대단하네. 그녀는 남편의 손등을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다 낡은 옷인데 자꾸 칭찬이네. 이웃집 여자들이 내가 입은 걸 보면 다들 진 선생님 안목이 좋다고 아내 옷 참 잘 골라준다고 칭찬해요. 자, 여기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내가 따뜻하게 호박죽 좀 끓여 올게요. 오늘 아침엔 많이 추워요. 진 씨는 아내의 말을 전적으로 믿으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다시 라디오를 더듬거려 켰습니다. 베토벤 교향곡, 곡번의 클래식 선율이 울려 퍼지며 좁은 공간을 채웠고 잠시나마 현실의 암울함을 쫓아냈습니다. 진 씨는 음악과 자신의 우아하고 고상한 아내에 대한 환상에 빠져 있었고 그 여인이 부엌에서 몰래 눈물을 훔치며 찬물과 세제로 쩍쩍 갈라진 손을 떨며 불을 지피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의 하늘은 평소보다 빨리 어두워졌습니다. 어둠이 은평구의 좁은 골목들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영자 씨는 남편의 저녁을 일찍 챙겨주고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반상회에 간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강남의 한 오피스 빌딩 청소 일을 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야간 근무 수당이 더 높아 이번 달 남편의 혈압 약 값을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은 다시 무서운 정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진 씨는 아내가 남겨둔 따뜻한 물 한 잔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를 강단에 서서 학생들의 존경 어린 시선을 받던 영광스러웠던 날들과 비치색 실크 원피스를 입고 환하게 웃던 영자 씨의 모습을 회상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반지하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그의 상념을 깨뜨렸습니다. 그의 집 창문은 지면과 가까워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모여서 이야기하는 이웃들의 목소리가 아주 잘 들렸습니다. 특히 그들이 목소리를 낮추지 않을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위층에 사는 박씨 아줌마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씨는 김치나 떡을 나눠주는 착한 사람이었지만 목소리가 크고 주책맞아 눈치가 없는 것이 흠이었습니다. 박씨는 다른 여자, 아마도 골목 어귀의 구멍가게, 주인과 진씨 집 창문, 방범창, 바로 옆에 서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가 너무 안 됐어. 박 씨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얇은 유리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살을 내는 추위인데 얇은 속옷 하나 걸치고 어깨는 다 해진 걸 입고 다니더라고. 아까 시장 다녀오다가 봤는데 일 나가려고 버스 정류장에서 덜덜 떨고 서 있는데 얼굴이 아주 새파랗게 질렸더라니까. 상대방 여자가 혀를 차며 안타깝게 대꾸했습니다. 그래요. 진 선생님, 댁은 예전에 잘 살았다고 하지 않았나?
사모님은 명품 옷만 입었다던데. 아이고, 옛날 얘기지. 박 씨가 목소리를 좀 낮췄지만 진 씨에게는 토시 하나까지 똑똑히 들렸습니다. 듣자 하니 좋은 옷이랑 비단 같은 건 진작에 다 팔아먹었다더라고. 지난 몇 년 동안 눈먼 남편 병원비랑 약값을 어디서 댔겠어. 지금 집에 돈 되는 건 하나도 없을걸. 그런데 남편은 자기 아내가 여전히 사모님처럼 호강하고 사는 줄 안다지 뭐야. 참, 늙어서 고생이라더니 남자의 헛된 자존심 때문에 아내 고생시키는 줄도 모르고. 문 안쪽에서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진 씨의 심장을 누군가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챙그랑 진 씨의 손에 들려있던 유리컵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유리 파편이 튀었고 저녁의 마지막 희미한 빛을 반사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바닥에 흥건했지만 그는 뜨거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추웠습니다. 뼈를 깎는 듯한 한기가 등줄기를 타고 머리끝까지 올라왔습니다. 잘못 들은 게 아니겠지. 얇은 속옷, 어깨가 다해진, 좋은 옷은 다 팔았다. 눈먼 남편. 박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딘 칼날처럼 그의 가슴을 후벼 팠고 지난 2년 동안 그가 살고 있던 거짓된 안락함의 껍질을 찢어버렸습니다. 적나라하고 잔인한 진실이 닥쳐와 그를 즉시 무너뜨렸습니다. 진 씨의 손이 허공을 휘저으며 일어설 지지대를 찾았습니다. 몸이 비틀거렸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다 탁자 모서리에 부딪혀 아팠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삐걱거리는 합한 옷장이 있는 방 구석으로 더듬거려 갔습니다. 옷장 문을 거칠게 열자 메마른 신음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안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더듬거렸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기억 속에 빽빽하게 걸려있던 옷들은 없었습니다. 실크 옷들이 서로 스치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예전에 맡았던 진한 나프탈렌 향기도 없었습니다. 대신 곰팡내와 썩은 나무 냄새가 코를 찔러 매캐했습니다. 그의 손이 옷걸이 봉을 덜덜 떨며 만졌습니다. 그저 그의 낡은 옷 몇 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쪽 초라한 구석에 아내의 거칠고 딱딱한 옷 두어 벌이 걸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옷자락을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천을 문질러 보았습니다. 사포처럼 거칠고 투박했습니다. 실크는 없었습니다. 비단도 없었습니다. 비치색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끔찍한 진실이 덮쳐와 그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오늘 아침 아내의 팔을 만졌을 때의 감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순진하게 칭찬하고 자랑스럽게 떠받들었던 그 서늘함. 그것은 최고급 실크의 시원함이 아니었습니다. 먹지도 입지도 못해 마르고 늙어버린 아내가 얇은 옷 한 벌로 겨울 추위와 싸우고 있는 그 차가운 살결의 냉기였던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최면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님의 상상력으로 모래성을 쌓았고 불쌍한 아내는 눈물을 삼키며 그 환상을 지켜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쓸모없다고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때 가장이었던 남편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비참한 짐이라는 것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자야. 진 씨는 목구멍에서 부서지는 소리로 내뱉었습니다. 그는 텅 빈 옷장 앞 차가운 바닥에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 쥐고
하얗게 센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습니다. 망가진 눈의 영원한 어둠 속에 이제 영혼을 감싸는 또 다른 어둠이 덮쳤습니다. 뼈저린 후회와 고통의 어둠이었습니다. 찬 바람 속에 떨며 어깨가 해진 옷을 입고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는 이영자 씨의 모습이 눈이 보일 때보다 더 선명하게 마음속에 그려졌습니다. 그는 아내의 잔인할 정도로 묵묵한 희생 위에서 왕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72살 노인의 눈물이 속으로 흘러내려 짜고 썼습니다.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문틈으로 윙윙거리며 늙은 교사의 마음속에 길고 춥고 폭풍우 치는 밤이 올 것을 예고했습니다. 어떤 비밀은 말해버리면 자신에게는 해방이 되지만 가슴 속에 묻어두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가장 숭고한 보호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거짓말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가난이 벽의 금 사이로 스며든 집에서는 가장한 침묵이야말로 늙은 부부가 서로의 존엄을 지키는 유일한 진통제가 됩니다. 눈먼 남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기로 결심하고 고생하는 아내가 자신의 가난 속에서 왕비를 연기하기로 했을 때 그것은 연극이 아니라 사랑의 비극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진상우 씨가 겪는 가장 갈등 심한 날들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가 진실을 밝힐 것인가 아니면 아내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고통스러운 연극을 계속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 말입니다. 비단 원피스의 진실이 창밖에 무심한 수다로 인해 벗겨진 그 운명의 오후 이후 은평구의 반지하 방은 진상우 씨에게 더욱 좁게 느껴졌습니다. 집 안의 공기는 서울 겨울의 곰팡내 때문이 아니라 그가 발견한 비밀의 무게 때문에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진 씨는 이끼 낀 바위처럼 꼼짝 않고 앉아 이영자 씨가 저녁을 준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칼과 도마가 부딪히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아내가 억누르려 애쓰는 작은 한숨 소리. 이 모든 것이 예민한 그의 청각을 망치처럼 때렸습니다. 그는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고. 왜 그깟 헛된 자존심 때문에 쓸모없는 늙은이를 위해 모든 것을 팔아버렸느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영자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주의 뼈대 있는 집안 딸이었고 그녀의 자존심은 저 북한산보다 높았습니다. 만약 그가 아내의 옷이 찢어진 것을 알고 있고 청소 일을 하는 것도 알고 있고 모든 유물을 팔아버린 것도 알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녀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녀는 발가벗겨진 듯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그들의 삶이 여전히 괜찮고 어떤 면에서는 여전히 상류층이라는 믿음을 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그 환상을 깨뜨린다면 그는 아내의 마지막 삶의 기쁨, 즉 남편을 위해 희생하고 보호한다는 기쁨을 빼앗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 씨는 침묵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행복한 눈먼 남편이 될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드레스를 칭찬할 것이며 계속 미소 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결단과 고통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그 가녀린 어깨로 세상의 무게를 짊어지는 것을 더 이상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자물쇠가 다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이영자 씨가 낡은 자전거를 끌고 일터로 나간 후 진 씨는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집안은 정적에 잠겼고 고무 패킹이 삭은 창문 틈으로 바람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진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가슴의 떨림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는 일어섰고 늙은 다리가 약간 휘청거렸지만 곧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는 탁자 모서리를 따라 손을 더듬어 방 구석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남들이 볼까봐, 동정할까봐 거의 쓰지 않던 알루미늄 지팡이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걷는 연습을 해야 했습니다. 더 건강해져야 했습니다.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거나 아니면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그를 재촉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무모하지만 희망찬 계획이 싹 텄습니다. 혼자서 능숙하게 걸을 수 있다면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이라도 찾거나 적어도 자신의 생활은 스스로 해결해서 이영자 씨의 짐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반지하의 어스름한 세계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이른 아침의 추위가 노화된 피부를 바늘로 찌르듯 밀려왔습니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더듬거리며 나아갔고 지팡이는 좁은 골목의 울퉁불퉁한 콘크리트 바닥을 탁탁 두드렸습니다. 하나 둘 셋, 10걸음이면 전봇대야. 거기서 왼쪽. 그는 입으로 중얼거리며 눈이 보일 때 기억했던 동네 지도를 끄집어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기억과 현실은 잔인할 정도로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기억 속의 길은 평탄했지만 발밑의 길은 보이지 않는 장애물 투성이었습니다. 이마에 식은 땀이 흘러 새벽 이슬과 섞였습니다.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귓가를 스치고 지나가자 그는 깜짝 놀라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 근처의 작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공용 운동기구가 있었습니다. 그곳이 오늘의 목적지였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무릎이 비명을 질렀고 걸을 때마다 욱신거리는 관절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흙 냄새와 발밑에서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느껴지자 그는 공원 가장자리에 도착했음을 알았습니다. 작은 성취감이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의 지팡이가 땅 위로 솟아오른 고목의 뿌리를 덮은 미끄러운 이끼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쿵! 진 씨의 마른 몸이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반응할 새도 없었습니다. 강하게 넘어지면서 딱딱한 보도블록에 무릎을 찧었고 손바닥은 자갈밭에 쓸렸습니다. 극심한 통증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 잠시 마비된 듯 했습니다. 선글라스는 멀리 튕겨 나갔습니다. 그는 땅바닥에 널브러져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어 피맛이 났고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은 밀려오는 수치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세상 속에서 발버둥 치는 벌레처럼 자신이 한없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나,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발소리가 우르르 달려왔습니다. 낯선 사람들의 손길이 급하게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중년 여성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호자도 없이 어디 가시는 거예요? 피 나잖아요. 댁이 어디세요? 가족한테 연락 드릴까요? 진 씨는 당황하여 급히 손을 내저으며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감추려 했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이 소식이 아내 귀에 들어갈까봐. 아내가 이를 팽개치고 달려와서 울고불고 또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고 자책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고마워요. 다들 고마워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애써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운동 중이었어요. 잠깐 미끄러진 것 뿐입니다. 집이 바로 요 앞이에요. 혼자 갈 수 있습니다. 제 가족에게는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그는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들의 친절한 도움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쳤습니다. 그는 지팡이와 안경을 더듬어 찾은 뒤 무릎에 쓰라린 통증을 참고 절뚝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찰과상에서 피가 배어 나와 바짓단을 적셨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문 같았지만 이영자 씨의 얇고 해진 속못이 채찍처럼 그의 자존심을 때리며 계속 걷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남편이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은 일상적인 피로를 안고 돌아온 이영자 씨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피로는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 진 씨가 바지를 걷어 올린 채 서투르게 낡은 거즈로 무릎을 감싸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영감, 이게 웬일이에요? 이영자 씨는 짐을 바닥에 내던지고 남편에게 달려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상처를 살폈습니다. 두려움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피가 배어 나왔잖아요. 어디서 넘어졌어요? 왜 나한테 전화 안 했어요? 진 씨는 아내의 목소리를 듣고 급히 바짓단을 내려 상처를 가리며 별일 아니라는 듯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몰래 나가 걷기 연습을 했다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절망적인 노력에 대해 아내가 알기를 원치 않았고 낯선 사람들 틈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넘어졌는지 더더욱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별거 아니야. 물 마시러 가다가 식탁 모서리에 부딪혔을 뿐이야. 노인네 피부가 얇아서 살짝만 부딪혀도 까지잖아. 보기만 흉하지 아프진 않아. 너무 걱정 말아요. 그는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떨고 있는 아내를 안심시키기 위한 사랑 가득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소처럼 재빨리 화제를 돌려 부부의 익숙한 연극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아내의 손을 찾았습니다. 그건 그렇고 영자, 오늘 퇴근이 늦었네. 부녀회 일이 많이 바빴나 보지. 무슨 옷 입었어? 내가 좋아하는 그 베이지색 캐시미어 세트야. 내가 그거 입으면 대사 부인처럼 고급스러워 보인다고 했던 거. 이영자 씨는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입고 있는 짙은 청록색 청소부 작업복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화장실 바닥을 닦다가 튄 더러운 물 자국과 먼지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락스 냄새가 옷감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한없는 안타까움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굳은 살 박인 손을 잡아 자신의 어깨 위에 올렸습니다. 바로 그 어깨 부분 며칠 전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들다가 찢어진 곳에 그녀는 유일하게 멀쩡한 낡은 목도리를 잘라 만든 부드러운 모직 천 조각을 덧대어 정성스럽게 기워 놓았던 것입니다. 남편이 만졌을 때 맨살이나 찢어진 부분이 느껴지지 않도록 밤새 바느질한 것이었습니다. 맞아요, 영감. 그녀의 목소리가 메어왔고 울음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오늘 날씨가 추워서 그 베이지색 옷 입었어요. 정말 따뜻해요. 만져봐요. 천이 아주 부드럽죠. 진 씨는 아내의 어깨에 덧대어진 천 조각을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촉각은 주변의 거친 작업복 천과 그 가운데 덧대어진 부드러운 천의 이질감을 명확히 느꼈습니다. 그는 그것이 비싼 캐시미어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쓴 싸구려 섬유 유연제 냄새 뒤에 숨겨진 톡 쏘는 락스 냄새도 맡았습니다. 그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두운 눈의 그림자 속에서 일그러진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따뜻하구먼. 그가 속삭이며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재질이 이렇게 좋은데 당신이 따뜻하게 입으니 나도 기분이 좋네. 우리 영자는 뭘 입어도 예쁘고 고급스러워. 두 늙은 부부가 좁은 반지하 방에서 서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남편을 안심시키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한 사람은 아내가 서러워하지 않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 거짓말은 주변 공기를 짓누를 만큼 고통스럽지만 눈물을 흘리고 싶을 만큼 숭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서울은 잠들었지만 반지하 작은 방에 진 씨는 깨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등지고 누워 자는 척 고른 숨을 쉬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뜨겁게 흘러나와 낡은 베개를 적셨습니다. 적막한 어둠 속에서 그의 청각은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해졌습니다. 그는 이영자 씨가 힘들게 뒤척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퉁퉁 부은 손가락 관절과 하루 종일 서 있어서 저린 다리를 주무르며 끙끙 앓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노동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그는 여기서 무력하게 누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생각은 그를 괴롭혔고 수천 개의 바늘처럼 마음을 찔렀습니다. 진 씨는 며칠 후면 결혼 40주년 루비 혼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40년을 함께 걸어오면서 찬란했던 청춘에서 백발이 될 때까지 가세가 기울어도 그가 장애인이 되어도 그녀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상상 속의 드레스에 대한 헛된 칭찬이 아니라 그는 현실적인 것, 버스 정류장에서 떨지 않게 해줄 따뜻한 오리털 점퍼나 발이 덜 아픈 좋은 신발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늙고 눈멀고 아내에게 얹혀 사는 그에게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의 주머니에는 동전 한 입 없었습니다. 무력감에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절망적인 생각의 흐름 속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려와 그를 구원했습니다. 머리맡에 둔 제니스 라디오에서 심야 라디오 프로그램의 시그널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구형 라디오 특유의 지직거리는 따뜻한 소리였습니다. 진 씨는 어둠 속에서 멍한 눈을 번쩍 떴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1960년형 제니스 트랜스 오션 로열 천 라디오. 그것은 단순한 라디오가 아니었습니다. 명망 높은 대학 교수였던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와 함께하며 뉴스를 듣고 라디오 드라마를 듣고 위대한 교향곡을 함께 들었던 친구였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그는 그것을 보물처럼 아끼며 매일 닦았습니다. 2년 전 가장 힘들었을 때 골동품 수집가가 찾아와 당시 그들에게 거금이었던 200만 원을 제시했을 때도 그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는 이영자 씨에게 이걸 파는 건 내 영혼을 파는 것과 같아 라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통스러운 아내의 한숨 소리를 들으며 진 씨는 단순하지만 가슴 아픈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영혼은 저 무생물인 라디오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혼, 그의 인생은 바로 옆에 누워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지식인의 자존심, 황금빛, 과거의 추억. 조강지처가 추위와 고통에 떨고 있는데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진 씨는 천천히 손을 들어 제니스 라디오의 차가운 금속 케이스를 만졌습니다.
손가락은 그가 속속들이 알고 있는 버튼들과 크롬 장식들을 더듬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신체 일부를 떼어내는 듯한 아쉬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곧 어깨가 찢어진 속옷을 입은 이영자 씨의 모습이 떠올라 모든 아쉬움을 짓눌렀습니다. 진 씨는 입술을 꽉 깨물었고 다시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번에는 결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답을 찾았습니다. 내일 그는 평생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팔아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여인에게 진짜 온기를 선물할 것입니다.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 속에는 방금 마음의 폭풍이 지나갔고 고통스럽지만 인간미 넘치는 결정만이 남았습니다. 어떤 교환은 돈으로 계산되지 않고 영혼에 영원히 남는 빈자리로 측정됩니다. 흔히 하나의 감각을 잃으면 다른 감각들이 더 예민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상우 씨에게 눈의 빛이 꺼졌을 때 바깥 세상과 생생하게 연결해주던 유일한 것은 바로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스스로 그 연결고리를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실증이 나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인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남자가 때로는 자신의 영혼을 절대적인 침묵 속에 가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진 씨가 자신의 영혼의 단짝을 떠나보내는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려하고 냉정한 서울 한복판에서 울음소리 없는 눈물의 거래가 이루어진 날 말입니다. 그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평소보다 낮게 내려앉아 섣달의 우울한 낯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은평구 반지하 방에서 진상우 씨는 아주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영자 씨가 오랫동안 장롱 속에 아껴두었던 짙은 자주색 벨벳 천을 꺼내 조심스럽게 제니스 트랜스 오션 라디오를 감쌌습니다. 그의 동작은 갓난 아기에게 기저귀를 채우듯 꼼꼼하고 정중했습니다. 묵직한 라디오에 차가운 금속 케이스가 천을 통해 손에 전해지자 가슴이 아릴 정도로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위층에 새들어 사는 대학 졸업반 학생 최민회에게 부탁해 인사동까지 동행했습니다. 민호는 가끔 그에게 편지를 읽어주거나 산책을 도와주는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진 선생님, 오늘 노인회 모임 가시는데 왜 이렇게 무거운 라디오를 가져가세요? 민호가 그를 낡은 택시에 태우며 물었습니다. 진 씨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초점 없는 눈으로 차창 밖을 향했습니다. 아, 오늘은 옛날 음악 감상회가 있어서 늙은 친구들에게 고전 기계의 음질 좀 들려주고 싶어서. 그래, 오랜만에 자랑 좀 하려고. 거짓말은 가볍게 목구멍을 넘어갔지만 씁쓸한 뒷맛을 남겼습니다. 그는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가 알면 말릴 수도 있고 더 나쁜 건 그 청년의 동정 어린 시선에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무너져 내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인사동 거리는 특유의 향기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오래된 한지 냄새, 먹 냄새, 골동품 가게의 썩은 나무 냄새, 그리고 찬바람에 실려오는 찻집의 향기. 보이지 않아도 진 씨는 이곳에 활기차고 세련되며 예스러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시간을 저장하는 곳이고 오늘 그는 자신의 시간을 팔러 왔습니다. 민호는 그를 시공시콩이라는 나무 간판이 걸린 좁은 골목 안작은 가게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육중한 참나무 문이 밀리자 풍경 소리가 짤랑하고 울렸습니다. 내부는 밖의 매서운 추위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하고 조용했습니다. 은은한 침향 냄새가 났습니다.
주인인 50대 중반의 강 씨는 고려청자 화병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는 돋보기 안경을 코끝으로 내리고 두 낯선 손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강 씨의 시선은 진 씨의 손에 들린 벨벳 꾸러미에 멈췄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주인장의 목소리는 중후하고 정중했습니다. 진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용기를 내어 자신의 친구를 유리 진열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벨벳 천을 벗기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제니스 로열 천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세월이 흘렀음에도 크롬 도금은 여전히 반짝였고 안테나는 위풍당당하게 솟아올랐습니다. 이걸 팔고 싶습니다. 진 씨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봐주십시오. 강 씨는 조심스럽게 흰 장갑을 끼고 기계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다이얼을 돌려보고 안테나를 뽑아보고 전원을 켰습니다. 특유의 지지직 소리가 나더니 KBS 아나운서의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초기 트랜지스터 라디오만이 낼 수 있는 따뜻하고 두터우며 투박한 소리였습니다. 이야, 강 씨가 감탄했습니다. 1960년형 제니스 트랜스 오션이군요. 상태가 완벽합니다. 가죽 커버도 벗겨진 곳이 없고 다이얼도 부드럽네요. 주인의 사랑을 듬뿍 받은 물건이군요. 진 씨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품입니다. 40년 동안 들었습니다. 한 번도 고장 난 적이 없었죠. 주인 강 씨는 눈먼 노인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초점 없는 탁한 눈솜의 끝이 해진 외투 굽이 다 다른 낡은 구두가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골동품을 다뤄온 강 씨는 사람들이 유물과 이별하는 수많은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실증 나서 파는 사람, 인생 역전을 위해 파는 사람 하지만 극심한 가난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파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앞의 남자가 세 번째 경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게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 씨는 고민했습니다. 골동품 시장이 침체기라. 이런 물건은 손님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직업적 양심과 눈앞의 사람에 대한 연민 때문에 헐값을 부를 수는 없었습니다. 어르신, 강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시세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계가 워낙 훌륭하고 어르신이 아끼신 마음이 느껴져서요. 150만 원까지 쳐드릴 수 있습니다. 150만 원. 그 숫자는 진 씨의 머릿속에 구원의 종소리처럼 울렸습니다. 2년 전 200만 원을 제안받았을 때보다는 적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거금이었습니다. 150만 원이면 최고급 오리털 점퍼를 살 수 있고 제일 예쁜 원피스도 살 수 있고 영자를 위한 보약도 조금 살 수 있었습니다. 150만 원. 진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마음이 바뀔까봐 두려웠습니다. 아쉬움이 이성을 덮칠까봐 두려웠습니다. 좋습니다. 팔겠습니다. 그는 말이 날아가 버릴까봐 서둘러 말했습니다. 강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현금을 가지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 진 씨는 손을 뻗어 마지막으로 라디오를 더듬었습니다. 손가락이 스피커 그릴을 훑고 볼록 튀어나온 제니스 로고를 만졌습니다. 그는 기계에 귀를 대고 신호가 없을 때 나는 미세한 잡음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늙은 친구의 숨소리였습니다. 잘 있거라. 그가 자신만 들릴 정도로 속삭였습니다. 너는 여기 있어라. 새 주인에게 좋은 음악 많이 들려주고 나는 남편 노릇하러 가야겠다. 그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탁 건조한 소리가 울리며 전기가 끊겼고 마지막 연결 고리도 끊어졌습니다. 진 씨의 세상은 빛도 없고 이제 영혼의 소리마저 없는 완전한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두툼한 봉투를 안주머니에 넣어 왼쪽 가슴에 품고 진 씨는 가게를 나섰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희생의 불꽃이 안에서부터 그를 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 선생님, 일 다 보셨어요? 이제 어디 가세요? 민호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롯데 백화점으로 가자. 민호야, 우리 쇼핑 좀 하자꾸나. 진 씨가 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갑자기 이상할 정도로 호탕해졌습니다. 백화점은 붐비고 시끄러웠으며 값비싼 향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소음의 혼란에 진 씨는 약간 어지러웠습니다. 최신 팝 음악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하이힐 소리, 세일 안내 방송. 모든 것이 귀를 때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민호의 팔을 꼭 잡고 여성 고급 의류 매장으로 직행했습니다. 민호야, 네가 좀 골라다오. 아주 따뜻한 오리털 점퍼가 필요해. 무릎 덮는 긴 걸로. 그리고 원피스. 천이 아주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걸로. 색깔은 피부가 좀 창백한 사람한테 어울리는 걸로 골라줘. 민호는 놀랐지만 열정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는 진 씨를 데리고 매장을 돌며 물건들을 꼼꼼히 설명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베이지색이고 목에 양털이 달려서 만지면 아주 부드러워요. 선생님, 이 원피스는 와인색인데 코듀로이 골든 재질이라 아주 귀티가 나요. 진 씨는 보지 못했지만 손으로 옷감을 하나하나 만져보았습니다. 부드러운 털에 뺨을 비벼보기도 했습니다. 그는 영자 씨가 이 옷을 입었을 때의 느낌을 상상했습니다. 진 씨는 두툼한 노스페이스 다운 점퍼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거면 버스 정류장 바람은 확실히 막아주겠군. 그리고 이 벨벳 원피스. 결혼기념일에 입으면 아주 예쁘겠어. 왕비님 같을 거야. 계산대 직원이 금액을 불렀을 때 라디오를 판 돈 거의 전부였지만 진 씨는 주저없이 봉투를 꺼내 계산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백화점의 그 누구보다 자신이 부유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옷을 사는 게 아니라 조강지처의 미소와 자존심을 되사고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 진 씨는 큰 쇼핑백 2개를 이영자 씨가 잘 들여다보지 않는 침대 및 깊숙이 숨겨두고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민호는 짐 정리를 도와주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은 다시 무서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진 씨는 창가 익숙한 의자에 앉았습니다. 30년 습관대로 손을 옆으로 뻗어 저녁 뉴스를 들으려 제니스 라디오의 스위치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손에는 차가운 허공만 잡혔습니다.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먼지 쌓인 매끄러운 나무 탁자뿐이었습니다. 상실감이 가슴을 펀치처럼 강타했습니다. 끔찍한 고독이 그를 감쌌습니다. 음악도 아나운서의 목소리도 없는 반지하 방은 갑자기 텅 비고 소름 끼치게 공허해졌습니다. 눈앞의 어둠이 더 짙어져 어깨를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그는 교환의 대가를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잠 못 이루는 밤은 길고 지루할 것이며 침묵만이 그의 유일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복도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영자 씨의 무거운 발걸음 소리였습니다. 진 씨는 서둘러 손을 거두고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
문이 열리는 소리 찬 공기와 함께 들어오는 아내의 지친 한숨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즉시 그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슴 속에 갓생긴 구멍을 감추는 미소였습니다. 왔구먼. 오늘은 5분 일찍 왔네. 자, 이리 와서 좀 쉬어. 내가 따뜻한 물 끓여놨어. 그의 마음속에는 라디오가 있던 빈자리를 따뜻한 점퍼와 붉은 벨벳 원피스의 이미지가 채우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라디오의 침묵은 이제 그가 선물할 사랑의 온기로 보상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비록 가슴이 찢어지게 아플지라도 그 교환은 인생 최고의 거래였습니다. 사람들은 결혼 40주년을 루비 혼식이라고 부릅니다. 루비는 영원함과 꺼지지 않는 사랑의 불꽃을 상징하는 붉은 보석입니다. 하지만 그 루비가 찬란하게 빛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지질학적 압력과 어둠 속에서의 고통스러운 연마 과정을 거쳤는지 아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오늘 밤 서울의 작은 반지하 방에서 두 늙은 부부가 결혼 40주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촛불도 꽃도 없고 심지어 가장 익숙했던 소리마저 사라졌습니다. 오직 사랑의 이름으로 행해진 가장 위대한 거짓말에 대한 적나라한 진실만이 드러나려 하고 있습니다. 섣달, 겨울밤의 어둠이 은평구의 좁은 골목을 기어다니며 살을 내는 추위를 낡은 집 틈새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진상우 씨 부부의 반지하방 안누런 형광등 불빛이 우울하고 고요한 공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두 사람이 한 집에 산 지 40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영자 씨는 아주 일찍 귀가했습니다. 그녀는 고된 청소 일을 제쳐두고 세제 냄새 밴 갈라진 손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부엌 찬장을 뒤져 한 달 동안 아끼고 아껴둔 최고의 재료들을 꺼냈습니다. 좋은 마른 미역 한 줌, 아주 적어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의 얇은 소고기 몇 점, 그리고 전통 소주 한 병. 냄비에서 미역국이 보글보글 끓으며 바다의 짭조름한 향과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것은 한국 문화에서 잔칫날의 냄새였지만 오늘 이 반지하 방에서는 왠지 모를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영자 씨는 칠이 벗겨진 작은 나무상에 밥상을 차렸습니다. 이가 빠졌지만 깨끗한 흰 사기 그릇 2개 반짝이게 닦은 쇠젓가락 2벌. 진상우 씨는 익숙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깨끗이 씻고 이영자 씨가 전날 밤 다려놓은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백발은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펴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은 모습은 비록 앞은 보이지 않아도 가장으로서의 엄숙함과 품위를 풍겼습니다. 앉아요. 그만 왔다 갔다 하고 발소리만 들어도 당신 불안해다 하는 거 다 알겠어. 진 씨가 중저음의 목소리로 정적을 깼습니다. 이영자 씨는 깜짝 놀라 서둘러 남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남편의 잔에 술을 따르자 정적 속에서 쪼르륵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드세요. 축하해요제예요. 우리가 서로 40년이나 참아준 거. 그녀는 농담을 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잔을 들었습니다. 독한 소주가 코를 찌르고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 빈속을 데웠습니다. 진 씨는 소고기 한 점을 집어 더듬더듬 아내의 밥그릇에 놓아 주었습니다. 당신 먹어. 오늘 소고기가 아주 부드럽네. 이영자 씨는 밥그릇의 고기를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이 거짓말을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먹지도 않고 부드러운지 질긴지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남편은 그녀에게 양보한 것입니다.
그녀는 다시 고기를 집어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당신 드세요. 부엌에서 간 보느라 배불러요. 식사는 따뜻하지만 묘하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북함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영자 씨는 뭔가 아주 중요한 것이 빠졌다고 느꼈습니다. 평소 이 시간이면 집안은 항상 소리로 가득 찼었습니다. 뉴스 소리, 야구 해설, 아니면 제니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 그것은 생명의 소리이자 이 집의 맥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씹고 삼키는 작은 소리와 밖의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이 침묵은 너무 컸습니다. 귀가 먹먹할 정도였습니다. 영감. 이영자 씨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머뭇거렸습니다. 왜 오늘 라디오 안 틀어요? 오늘 KBS에서 송년 특집 음악회 한다고 일주일 내내 기다렸잖아요. 술잔을 들고 있던 진 씨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는 천천히 술잔을 탁자에 내려놓았고 탁 하는 건조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평정심을 찾으려는 듯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라디오 말이야. 그는 태어난 척 말하려 했지만 이영자 씨는 그 목소리의 떨림을 감지했습니다. 고장 났어. 아침에 아무리 돌려도 안 켜지더라고. 민호 학생한테 부탁해서 수리점에 보냈는데 부품이 너무 낡아서 다 타버려서 못 고친대. 하긴 수십 년 봉사했으니 이제 은퇴할 때도 됐지. 버려도 돼. 버린다고요? 이영자 씨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외쳤습니다. 그녀는 그 라디오가 남편의 생명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닦고 자신보다 더 아끼던 물건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버려도 돼 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래요? 당신이 금보다 귀하게 여기던 건데 내일 내가 다시 봐볼게요. 아니면 시내 큰 수리점에. 됐어 보디. 진 씨가 아내의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가 갑자기 단호해졌고 심지어 조금 격앙되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이 문제를 계속 파고드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자칫하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듬더듬 침대 밑으로 몸을 숙여 우아한 무늬가 있는 포장지로 싸고 붉은 리본을 묶은 커다란 상자 2개를 꺼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과 낡은 세간살이 사이에 놓인 그 고급스러운 상자들은 완전히 이질적이었습니다. 그는 상자 2개를 아내 쪽으로 밀고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거 당신 거야. 루비온식 선물이야. 이 쓸모없는 눈먼 늙은이 아내로 40년 동안 살아줘서 고마워. 이영자 씨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남편을 보고 상자를 보았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리본을 풀고 포장지를 뜯었습니다. 첫 번째 상자가 열렸습니다. 잘 익은 자두 같은 붉은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고급 캐시미어 울 원피스였습니다. 손을 대보았습니다. 세상의 아기 피부처럼 부드럽고 감히 꿈도 못 꿀 만큼 따뜻하고 매끄러웠습니다. 그 붉은색은 루비처럼 고급스럽고 우아했습니다. 두 번째 상자를 열었습니다. 두툼한 오리털이 들어간 롱패딩이었습니다. 퇴근길 쇼윈도 너머로 구경만 했던 유명 브랜드 제품이었습니다. 서울의 혹독한 눈보라도 막아줄 것 같은 옷이었습니다. 이영자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올려다보며 갈라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돈이 어디서 났어요? 이 비싼 걸 무슨 돈으로 샀어요?
사채라도 썼어요. 아니면 갑자기 그녀의 시선이 방 구석의 작은 탁자로 향했습니다. 제니스 라디오가 항상 위풍당당하게 놓여 있던 그곳. 그곳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먼지 쌓인 나무 위에 수십 년간 놓여 있던 물건의 흔적인 네모난 자국만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영자 씨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오늘 밤의 무서운 침묵, 라디오가 고장났다는 거짓말, 이 사치스러운 선물을 살 큰돈. 여보, 이영자 씨는 입을 틀어막았고 댐이 무너진 듯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팔았군요. 아버님 유품인 그 라디오를 팔았어요. 당신의 귀를, 당신의 유일한 친구를 팔아서 내 옷을 산 거예요. 그녀의 울음이 터져나와 정막을 찢었습니다. 선물을 받아서 기뻐서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울었습니다. 남편의 희생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눈먼 그에게 그 라디오가 비치고 세상과의 유일한 연결고리라는 것을 알기에 그것을 잃으면 그가 어둠 속에서 철저히 고립될 것임을 알기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진 씨는 아내의 울음소리를 듣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마른 손을 찾아 꽉 잡았습니다. 그의 거친 손이 아내의 차가운 손을 감쌌습니다. 영자야, 울지 마. 내 말 들어봐. 그의 목소리가 가라앉았고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나 다 알고 있어. 당신한테 실크 원피스 같은 건 없다는 거 알아. 어깨가 찢어진 속옷 입고 있는 거 알아. 나 먹여 살리느라 힘든 청소일 하는 것도 알아. 다 들었어. 이웃들이 하는 말도 매일 밤 당신이 쉬는 한숨 소리도. 이영자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서투른 연극은 진작 막을 내렸지만 남편은 묵묵히 관객 역할을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안해. 진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목이 메었고 퀭한 뺨 위로 탁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눈멀고 쓸모없는 남편이라 미안해. 당신한테 얹혀 살면서 춥고 배고프게 하고 남들한테 무시당하게 해서 미안해. 나는 당신의 피눈물, 나는 희생 위에서 헛된 호사를 누리고 살았어. 그는 아내가 사라질세라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라디오 필요 없어. 영자야. 세계뉴스, 교향곡. 내 아내가 추위에 떨고 있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나는 당신의 웃음소리가 듣고 싶어. 당신의 따뜻함을 만지고 싶어. 라디오는 그냥 물건일 뿐이야, 과거라고. 하지만 당신은 내 현재고, 내 눈이고, 내 인생이고, 내 존엄이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피 흘리는 그녀의 심장을 꿰매 주었지만 동시에 감정을 더욱 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영자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품으로 뛰어들어 그를 꽉 껴안았습니다. 마른 가슴에 얼굴을 묻고 눈물로 하얀 와이셔츠를 적셨습니다. 바보 같은 이라고. 당신은 바보야, 진상우. 그녀는 울면서 타박했습니다. 사랑과 안타까움이 섞인 타박이었습니다. 나는 뭘 입어도 상관없는데, 헌옷 입어도 되는데, 당신만 건강하면, 당신만 그 라디오 끼고 즐거우면 되는데. 왜 그랬어요? 왜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잔인해요? 진 씨는 떨고 있는 아내의 등을 토닥이며 눈물 속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야, 나 바보 아니야. 이건 내 인생 남는 장사야. 자, 뚝 그쳐. 오늘은 좋은 날이잖아. 한번 입어봐. 입은 거 보여줘. 내가 한번 만져보게. 이번엔 진짜 실크인지
진짜 오리털인지 확인 좀 하게. 또 나 김세계 하지 말고. 이영자 씨는 고개를 들어 기대에 찬 남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붉은 원피스와 패딩 점퍼를 집어 들었습니다. 낡은 실내복을 벗어 던지고 희생의 선물을 걸쳤습니다. 캐시미어 원피스가 그녀의 마른 몸을 감쌌고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패딩 점퍼는 가벼우면서도 온기를 완벽하게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그녀를 따뜻하게 한 것은 늙은 남편의 위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다가가 그의 굳은 살 박인 손을 잡아 자신의 어깨와 소매에 올렸습니다. 만져봐요. 여기요. 느껴져요. 정말 따뜻해요. 정말 부드러워요, 영감. 진 씨는 고급천을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촉각은 예전에 기워진 천들과 확연한 차이를 느꼈습니다. 매끄럽고 두툼하고 진짜 온기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펴졌고 아이처럼 환하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따뜻하네. 정말 부드러워. 역시 돈 쓴 보람이 있구먼. 그는 껄껄 웃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 입으니까 아주 예쁘지 분명 아름다울 거야. 아주 고급스러워. 오늘 밤 당신이 제일 아름다워 나의 영자. 이영자 씨는 다시 그를 안았습니다. 좁은 반지하. 방 누런 불빛 아래 아름다운 음악도 화려한 파티도 없었지만 새 옷과 헌 옷을 입은 두 노부부가 서로를 꽉 껴안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루비보다 빛나고 소중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소유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과감히 내려놓는 것에 있다는 것을요. 비록 가난하고 병들었어도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맺은 말 및 메시지. 청취자 여러분, 진 선생님과 이영자 씨 부부의 이야기는 여기 루비 혼식의 따뜻한 포옹 속에서 끝을 맺습니다. 내일도 그들은 여전히 먹고 사는 걱정을 해야 할 것이고 진 씨는 라디오 없는 세상에 적응해야 할 것이며 이영자 씨는 여전히 고된 청소 일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그들의 가슴속 불꽃이 다시 타올랐고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다는 것을요. 바쁜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풍족할 때 사랑을 말하고 여유가 있을 때 비싼 선물을 주고받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공허 속에서 배우자의 미소와 자존심을 위해 자신의 유일한 즐거움, 유일한 눈을 희생할 용기가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라디오가 고장 났다는 진 씨의 거짓말은 속임수가 아니라 가장 다정한 보호였습니다. 실크 원피스에 대한 이영자 씨의 거짓말은 헛된 자존심이 아니라 남편의 품위를 지켜주기 위한 묵묵한 희생이었습니다. 노년의 사랑은 지푸라기 불처럼 격정적이지 않지만 겨울밤의 숯불처럼 은근하고 끈질기며 따뜻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조용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폭풍우 속에서 당신의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들의 눈과 주름과 손의 굳은 살을 깊이 들여다보고 말 없는 희생을 이해하세요. 비단 옷은 색이 바래고 돈은 사라지지만 부부의 정, 서로에 대한 이해와 연민이야말로 시간이 흘러도 영원히 남는 재산일 것입니다.